네, 글로벌 투자에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주식 보관액이 2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우상향의 믿음이 가득한 이 글로벌 투자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해외 현지 이항영 위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서 22번째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낸 거죠? 네, 엄청난 시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어렵다 했는데요. 그런 것이 잠깐 기후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9월 하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경험이 더 강하고요. 1년 12달 중에 상수나 순 24번을 하면 가장 안 좋았던 기억이 있긴 있지만 이번에는 좀 틀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요. 3대 지수 S&P 500, 다우, 나스닥이 모두 손잡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22번째, 나스닥 22번째, 다우 지수도 소박하게나마 세 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오늘 시장 시작 전에 발표된 연간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아이러니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시장이 좋지 않은 것이 금리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뭐 이런 건데요. 어떤 그런 건 상관없이 오늘 시간에서도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소위 하이퍼스케일러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클라우드에 투자를 많이 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기존부터 소프트웨어 쪽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했던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이 오라클은요, 오늘 현재요, 미국 내에서 시가총액으로 13위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6,500억 정도 달러의 시총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요, 오늘 발표된 실적 자체는 매출가 이게 약간 못 미쳤지만 오라클 클라우드 쪽에서 인프라, 이는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시장 쪽인데요. 이쪽에서의 고성장을 자신감을 하면서 기존의 70%의 올해 목표치를 77%, 이 상태에서 내년에 또 더블, 후년에 또 더블 하면서 3년, 4년 동안 계속 매년 100% 정도의 매출 증가를 자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월가에서는 한마디로 방송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인세인, 미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매수가 그냥 집중 조금 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이 시각 현재 한 27% 그러면서 주가가 $300를 넘나들면서요. 바로 시가총액이 지금 한 8,500억 달러가 찍힐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가격이 오늘 시간의 가격이라서 정규 가격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 바로 10위권을 바로 진입하면서 JP모건이나 이런 거 다 뚫어놓고 올려놓고 아마 벅세스에 조금 그 언저리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면 어디서 또 칩을 사겠습니까? 엔비디아가 됐건 브로드컴이 됐건 다른 데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오늘 시간에서 1-2% 올라가고 있겠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어저께 주가 상승이 오늘 약간 쉬었던 브로드컴도 시간에서 다시 좀 올라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시간은 7시 이후에 나스닥 선물이 열리는데요. 나스닥 선물이 또 시작에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정규장 마감 후에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미친 성장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30% 가까이 육박하는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마 이제 곧 개장하는 이런 야간 시장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라클, 시총 10위까지 이제 껑충 올라올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제 인사이트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부 고용지표 대폭 하향 수정, 노동시장 둔화, 심화. 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이렇게 뉴욕 증시의 사상 최고가 흐름에도 사실 경기 우려감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분명히 좋지 않은 내용들인데 주가에는 오히려 도움되니까 역시 아이러니한 상황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팩트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초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동안에요. 기존 발표 대비 신규 고용이요. 91만 1,000개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수정치의 어떤 하락 조정은요. 2002년, 그러니까 23년 만에 가장 큰 하향 조정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역으로 계산해 보면 월 평균 신규 고용 증가는 기존의 14만 명에서 7만 명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요하게 감소했던 쪽은 레저나 숙박업 쪽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소매업 등도 민간 부분에서 하향이 크게 조정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소매업에 온라인 쪽이 만약 진출하다 보니까 일반 소매점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맞다 안 맞다 그리고 이것이 좀 틀렸다는 거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지금 너희도 조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오늘 수치가 나오니까 백악관에서도 야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았다. 너희들 노동부가 잘못됐다라고서 비판을 오늘 또 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한계가 있는데요. 기존에 수정된 데이터는 이미 과거까지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노동시장을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는 걸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기존의 미리 발표는 통계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정치는 확실히 모든 데이터를 점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숫자는 좀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크지 않은데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은 금리 인하에 나설 근거가 좀 더 확실해졌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나올 FOMC는 다음 주에 금리 인하 한 번이 되겠고요. 골드만삭스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9월과 11월, 12월에 걸쳐서 한 차례씩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커졌고 골드만삭스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정확히 보면 95% 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내년 다음 주에 금리 25bp 금리 인하는 100%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네. 노동 고용 시장의 둔화가 되려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근데 금리 인하가 이제 실제로 시작하고 나서는 주식 시장의 일시적 하락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 보거나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폭제라는 분명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한데 반대 목소리도 있겠고요. JP모건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뉴스에 팔아라. 그래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팔아라 얘기하는데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일시적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이런 잠재적 하락 요인에는 거시경제가 실제로 지금 쉽지 않다, 어렵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 주에 나올 PPI, CPI를 보면서 조금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겠고요. 특히 미국의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의 노출도가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헤지펀드는 조금씩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 것도 좀 느낌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사주 매입이 여전히 최고조로 가고 있지만 증가세는 약간 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 근거가 되는 가장 리드하는 것도 역시 AI 테마의 재부상을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또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일시적인 매도 후에도 AI 테마가 주식시장의 중요한 지지선이자 끌고 가는 힘이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겠고요. 다만 매그세븐의 확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그세븐이 브로드컴을 포함해서 확장될 수 있다. 브로드컴, 오라클 이런 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승 동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면 한두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좀 매그세븐도 확장될 수 있다. 단지 두세 개가 아니라 7개 아니라 10개 이렇게 가면서 좀 분산 투자에 좀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JP모건의 연말 투자 제안은 어저께 얘기했던 골드만삭스의 세 가지의 그중에 하나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JP모건도 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항상 결국 금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경험치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금 자체와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던 금 채굴과 관련 주식에 대한 금 투자를 늘리라는 조언을 역시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사이트 살펴봤고요. 자, 헤드라인,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해외에서 들려온 경제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끈따끈한 아이폰 신제품 소식입니다. 매일벗은 아이폰 17 라인업, 공개가 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폰만의 감성이 아쉽다라는 시청자분들의 댓글도 있고요. 오늘 이제 애플 공개 날이잖아요. 그 징크스는 오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제품 공개가 된 이후 혁신이 아쉽다는 평가로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평가를 오늘 내일 더 봐야 되겠지만요. 맞습니다. 한 1.5% 정도 떨어졌는데요. 최근 10년 동안에 보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신제품 발표한 날 올라가고 떨어지가 반반 정도 확률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좀 빠졌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요. 예상했던 직접적인 가격 인상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아이폰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에서 갖고 오고 관세가 되니까 당연히 소비자 가격이 올려야 되는 것이 맞고 그걸 기대했는데 저장 용량이라든가요. 사양을 함께 높이면서 사실 동일 대비 가격
가격 인상은 없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가격 올린 제품도 있지만 기존 메모리를 좀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생각하면 가격은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러면 관세 부분도 있고 물론 어느 정도 합리적 가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진율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받은 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입장과 달리 주주 입장에서 보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됐는데 올리질 않으니까 결국은 주가는 오늘 좀 재미없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시각일 뿐이고 실제로 내일 이후 오늘 밤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아이폰 17 기본 가격이라든가 오늘 이제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아이폰 17 에어 제품 상당히 얇게 나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로라든가 프로 맥스 전부 다 가격은 똑같거나 조금 올렸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장 용량을 기본 사양을 올려놨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게 거의 없다. 바로 이것에 대한 실망이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들은 뭐 카메라가 향상됐다라든가 배터리 상승을 높였다 뭐 이런 등등 했지만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것 뿐이고 주주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크게 뭐 중요한 요인들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혁신이 없다 얘기하는데 혁신이 없는 건 뭐 10년째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결국 투자자들 어떻게 반응했냐 딱 그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콜에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번 발표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이제 과연 뭐 외국어 공부를 꼭 해야 되냐.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어뿐만 아니라 미국인 입장에서는 뭐 불어가 됐건 스페인어가 됐건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판, 우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모델과 똑같은 $249 미국 기준으로 내왔는데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이런 건 막 일반적이어야 되겠고요. 실시간 외국어 대화 통역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혁신이 있었지만 뭐 새로운 제품이라기 보기에는 아직 느낌 같은 느낌을 갖고는 쉽지 않았다. 여하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주가가 떨어진 것은 가격 인상이 없었다. 그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카메라 부분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나? 네. 디자인이 좀 독특하다. 성능은 어떤 변화가 있나?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어떤가라는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애플 주가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CEO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보상안을 제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조건이 있죠. 시총 8배를 불리는 조건입니다. 그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가치를 합친 것보다 높게 설정된 건데 기대감과 동시에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테슬라의 앞으로의 향방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저랑 다른 이전 코너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되면 어떤 조건을 도달하면 이 정도의 어떤 1조 달러의 어떤 보너스를 주냐, 쉽게 해서 보상안을 주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오늘 로이터 통신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은데요. 핵심은 역시 로봇이죠. 옵티머스랑 로봇택시가 되겠는데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 직접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어찌됐건 옵티머스 로봇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거가 휴머노이드 로봇, 소위 옵티머스가 전체 테슬라 같이 80%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항상 워낙 꿈을 꾸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 얘기는 80%가 정말 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불가능하지도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옵티머스가 나올 동안 다른 회사들은 가만히 놀겠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로봇택시의 네트워크가 되겠는데요. 이미 이제 아크 인베스트에서는 향후에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우버의 연간 수익보다 10배 이상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가 승차 요금의 40에서 60%를 가져가는 것은 우버의 2배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수익성도 높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목표 달성을 해서 100만 대 로봇택시를 상업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걸었잖아요. 전체 12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물론 이제 누구나 다 쓸 수 있겠습니다. 오스틴 지역에서 몇 대인지 아시죠? 30여 대 갖고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만 대니까 정말
확산되면 엄청 빨리 확산될 수 있고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연말이 되면 미국 국민의 50%를 커버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엠너리스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좋아하는 두 명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진 먼서가 되겠는데요. 로보텍스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각각 1조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이미 지금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결국은 모든 것은 옵티머스에 달려있기 때문에 동화 같지만 이분 얘기는 소설 같고 동화 같지만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아크인베스는 이미 2029년 시장 가치를 시가총액 7조에서 10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029년은 불과 4년 후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아크는 이 가치는 로봇 옵티머스는 없는 수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진짜 꿈을 꾸시고 정말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큰 꿈을 같이 꿈을 꾸는 건 뭐 자유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의 보상한 1조 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조 달러의 부자가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꿈 같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일에 어떤 뭐라 할까요? 꿈을 심어주고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자극도 주고 다만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얘기이기 때문에 늘 그렇지만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대표적인 주식이 지금 테슬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판단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진짜 시총 8배를 불려서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또 주주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네, 그걸 떠나서 또 뭘 받을 것인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이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 종목? 네. 워렌 버핏이 경제적 해자 종목? 뭐 이렇게 주목하는 종목이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네, 정확히 하면 이제 벅시에스에 가지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벅시에스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에 분류될 만한 것이 바로 유홀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홀은 이제 미국이나 뭐 해외에 계시면 좀 많이 익숙한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딱 이런 업종 자체가 뭐 거의 없다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쉽게 해서 이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뭐 개인들이 이사 다니고 공장도 이사 다니는데 물론 미국도 우리나라 같이 포장 이사 이런 거 있지만 웬만한 분들은 스스로 직접 이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려면 자기네가 차가 없기 때문에 유홀이라는 이런 회사를 통해서 차를 빌립니다. 빌려갖고 자기 지인들과 자기가 직접 사람을 써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를 가는 사람이 빌려갖고 할 때 그런 트러킹을 하고 관련된 그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유홀이라는 기업인데요. 압도적인 어떤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소위 DIY 스스로 이사하는 시장 점유율 50%를 지금 유홀이라는 회사를 차지하고 있겠고요. 미국 인구의 90%가 5마일 이내, 그러니까 8에서 7, 9km 그 정도 사이에 유홀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압도적인 지위, 편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셀프 스토리지 사업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상당히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주가 올해 들어서 20% 가까이 하락했지만 오늘 배런즈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 수익성이 전년 대비 특히 낮아졌지만 가장 나빠진 주가 안 좋아졌던 것은 주주 친화 정책이 다른 미국 기업에서 부족한데 최근 들어서 주주 환원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 해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워낙 떨어진 주식인데 장기적으로 스타지할 가치가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